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만화역사박물관 랜선 투어 시리즈, 저는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 양희림입니다. 지금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데요. 이 공간은 저희 만화역사박물관의 특설 전시관입니다. 1960 두통이와 봉선이의 시대라는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만화방을 연상하는 공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냐 하면, 이 두통이와 봉선이의 시대라는 타이틀에 있는 봉선이를 만드신 권영석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여쭙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홍단지 교수님과 함께 찍었던 2021년 한국 순정만화 시리즈 랜선 투어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봉선이와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뵙는 날이 와서 마음도 설레고 어제 밤도 좀 설치고 그랬습니다. 권영섭 선생님께서는 1959년 아리랑으로 이제 대구 매일신보 신문만화 공모전에서 신인 만화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셨고요. 그 이후 우리들의 척척 박사를 연합신문에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후 단행본 퉁탕이를 발표하면서 단행본 작업으로 창작 영역을 넓히셨고요. 1960년에 발표하신 울밑에선 봉선이라는 작품이 소년 팬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 울밑에선 봉선이는 한국 순정만화의 시초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뷔 이후에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그것 외에도 만화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공적을 남기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97년까지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서적과 자료와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역시 모처럼 귀한 기회에 저희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여쭙는 기회로 이번 랜선 투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만화를 굉장히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어린 시절 만화를 좋아하셨나요? 물론이죠. 집이 부자였는데도 이제 형국이 없다 보니까 만화책은 살 수는 없고 네, 땅이 네. 많다 보니까 또 감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집에 이제 늘 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 때 친구들에게 권유를 했죠. 야, 만화책 빌려주면 내가 감 하나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화책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만화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궁금해가지고 사지는 않았을 거고,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만화책을 비치를 하고 어린이들이 교회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책을 빌려줬던 거예요. 이제는 감을 주지 않고 나도 만화책을 교회 가서 직접 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교회 때가 거의 한 200권 정도 되는 책을 다 빌려봤고, 특별히 그 만화책을 봤던 게 나중에 만화 스토리를 작성하는데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하네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토리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반이 이제 교회에서 읽으신 많은 책들 그리고 거기서 쌓으신 지식들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교회에 가면 데츠카오 사무의 사파이어 왕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남장을 하고 싸우는 이제 그 그렇죠. 여자 소녀의 이야기인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좋아서 저도 사실은 그 책을 보러 교회에 가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네. 교회에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고 만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사실은 만화 독자랑 작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내가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나 본격적인 작가의 길 이야기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내가 고2 때 나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농업학교를 다녔어요. 예. 농고를 다녔는데 서울의 중앙고등학교가 그때 2학년 편입생을 모집을 했어요. 5명을 뽑는데 50명이 응시를 했는데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왕관에 형님이 있었어요. 이 형님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왜요? 서울에 가면 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래서 모든 걸 뺐었어요. 등록금이고 내가 여행을 하려면 준비했던 가방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아이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그때까지도 내가 틈틈이 만화 구성도 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서울에 가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히 그 뒷집에 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공장에 가서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또 학교도 다니고 만화도 그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공장장을 만났다니까 공장장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퇴짜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네. 대신에 그 집에 있는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가정조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랬던 만화를 가지고 동아일보를 찾아간 거예요. 무조건 그림 몇 장 그린 걸 가지고 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문화부 부장을 받아 왔다고 그러네. 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부끄러움이 오더니 야 너 만화 그리려고 그래? 예 만화 그리려고 제가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만화가 김경원 선생이었어요. 세상에.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사사를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질하고 펜터칠하고 그 작품의 완성, 스토리의 구상에 대한 모든 걸 듣기를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아이디어가 그림보다도 60%나 더 중요하다 하는 교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림에 대한 그 잘못된 것도 지적해주고 또 잡지사까지 소개를 해서 처음으로 1957년에 네. 잡지에도 만화를 이제 게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김경환 선생님이 내가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다. 굉장히 기연이네요. 그 무협식으로 얘기하기를 예. 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 고등학생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그럼요. 세상 경험도 없을 텐데 없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네. 내가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도전적이고 네네네. 뭐든지 그냥 적극적으로 이거야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마 기연도 그런 얻고 기회가 왔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쌓아오셨던 실력을 바탕으로 신인상도 받으시고 공모에 당선도 되시고 방울이라는 캐릭터도 또 만드시고 그 당시에 약간 독자의 반응이나 어떤 느낌이셨는지. 1958년에 네. 배우메일이라는 신문이 경북에서는 유명한 신문이었죠. 네네. 신년 만화 공모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가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9년에 연합신문에서 가작으로 이제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경우가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천재라고 할 정도로 이 얘기를 듣고 일단 만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들의 철책 박사는 우리들의 철책 박사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박사인 줄 알고 과학 지식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다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알코올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뭐 어떤 질문을 하면 네. 제가 진짜 박사는 아니니까 그 다른 박사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문사 부장들의 아들들이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그날 네. 만화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나와서 실제 답을 쓸 수 있었다고 네네.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럴 그래서 때가 예. 상당히 보람을 느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국 순정 만화의 이제 아버지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습 만화에 있어서도 원조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 상식을 그린 이제 방울이가 나오는 우리들의 척척 박사를 몇 편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만화박물관에도 이제 보실 수 있게 팜플렛에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직접 한번 방울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2000년도에 파랑새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이 아마 그 자료를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현대판으로 좀 만들 수가 없겠냐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인덕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만화를 가르칠 때였는데 네. 매일 한두 편씩 궁금한 것은 못 참아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책을 내게 했던 거죠. 책이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재판까지 할 정도. 너무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캐릭터와 콘텐츠의 수명이 굉장히 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950년에 내신 책이 2000년에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흔히 할 수 없는 경험이고 한국 역사에서도 많지 않은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작품은 오소니와 도소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학습 만화가 아닌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들이 주로 이제 전쟁물이나 무협이라든지 조금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순환을 위해 가지고는 순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졸업 전에 담임 선생님이 오소니 도소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적인 스토리의 내용들 구성이 너무 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오소니 도소니라는 건 내가 타이틀을 지었지만은 형제 이야기는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화를 그렸는 건데 실제로 그 내용들이 어린이들에게도 영향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작품이 울밑에선 봉선이. 예, 울밑에선 봉선입니다. 울밑에선 봉선이는 바로 우리 형님 이야기였어요. 아까 네. 날 서울 가지 못하게 바람난다고 아이고, 네. 막았던 형님이 사업을 한다면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죠. 네. 술도 담배도 안 하는 분이 술, 담배에서부터 망가지는 모습이 보인 네. 거예요. 그때 딸이 3살짜리였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버지가
저렇게 잘못 생활하다 보면 딸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건가. 음. 그래서 형님 이야기를 다룬 게 울밑에선 봉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홍남파의 울밑에선 봉선아, 그걸 상당히 불러가지고 그 타이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 울밑에선 봉선아, 그러면 울밑에선 봉선이가 재미있을 것 같다 해서 타이틀을 붙이고 그 작품을 끝난 다음에 형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 작품에는 아버지가 죽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네. 내가 죽으란 말이냐. 아이고. 그리고 책을 막 발리발리 찢을 정도로 아이고, 이럴 수가. 형님의 잘못된 생활들을 모티브로 했던 경우가 오히려 실감을 주고 또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생활상이나 이제 사람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지어내는 이야기보다는 리얼리티, 생동감이 있는 이야기들은 독자들도 바로 아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시 어린 독자들로부터 받으신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보통 있으신가요? 그 작품을 한 다음에 네. 하루에 팬레터를 한 20통씩 받았어요. 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팬레터를 보내와서 네. 해답을 해주느라고 어떨 때는 밤을 새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20통을. 독자를 무시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 그 중에는 어떤 부산에 있던 여성은 초등학교 때 너무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울밑에서는 풍선을 보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와서 만화가 협회를 통해 가지고 내 주소를 알았고 찾아오고 그다음에 호텔 뷔페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많은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독자의 경우는 꿈에도 울밑에서는 봉선이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아, 세상에. 그 아들이 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려면 청강문화산업대학에 가서야 볼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러니까 네. 대신에 내가 봉선이하고 이제 그 캐릭터 하나를 그려서 보냈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분이 액자를 좋으셨을까. 만들어 가지고 예.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감격해 하더라 하는 그런 아. 감동을 받았던 분들이 좋은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이제 기뻐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아픔이 예, 많던 예, 시대였기 예. 때문에 다들 이제 뭔가 마음속에 자신만의 아픔이나 남들에게 말하거나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작가님으로서 혹시 봉선이는 어떤 아이, 어떤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봉선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이는 그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62년이 됐지만은 계속 10살 한국적인 애뜬 이제 모습에다가 그로 마음이 순하고 어떤 환경 역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면서 애타적인 다른 사람들 위하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녀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이제 이때는 사실은 순정 만화라는 장르명도 명확하지 않았던 때였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순정이란 거는 혹시 어떤 개념일까요? 순정은 오히려 어떤 폭력적이거나 와일드한 그런 문화가 아닌 네. 조금 더 마음이나 정이 통하는 그 인간의 심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히려 순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네. 주인공도 소녀도 이 특별히 봉선이가 주인공이 된 거지. 그 이후에는 이제 소년 동아일보에서 천사의 목걸이, 천사의 노래 등 이제 소위 천사 연작을 연재를 하셨는데 혹시 봉선이 때랑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천사의 노래도 봉선이에요. 출판 책에만 등장하던 봉선이가 네네. 신문을 통해서 네. 그것도 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이제 보람을 느낀 거죠.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당시는 만화를 그리면은 직접 신문사에 가서 전달해야 돼요. 네네. 한 번은 전달하려고 박기정 씨하고 정웅영 씨가 중앙일보에 있어서 얼굴 뵙고 가려고 이제 택시에서 내리는데 원고를 두고 내린 거예요. 아, 어떡해요. 택시는 이미 떠나고. 네. 근데 다행히 쫓아가서 그 신호에 대기에 이제 세상에. 걸려있는 그 택시에서 원고를 가져가지고 네. 동아일보에 갖다 준 적이 있는데 하마터면 네. 그날 펑크를 낼 뻔했던.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은 전부 다 이메일을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연락했고 통신이 없으니까 네네. 신문사 부장이 직접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런 참 어렵던 환경에서 작업을 했죠. 굉장히 요즘의 만화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이제 작품 세계와 1970년대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편에서 그 이후 그리고 만화 작품만이 아니라 만화계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 여쭙고자 하니까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이제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